화면이 파랗게 물드는 데 걸린 시간은 채 4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8일 오후 1시 47분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이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시켰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주문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시장이 스스로 숨을 고르기 위해 켜는 비상등 같은 것이죠. 그날 코스피는 장중 한때 6% 넘게 밀렸고 결국 5.35% 하락한 7,246포인트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만에 409포인트가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진짜 이야기는 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개장 1시간 만에 지수는 오히려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3% 갭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7,791까지 올라갔거든요. 딱 그 순간,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익절이든 손절이든 가리지 않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그날 오랜만에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순매수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장 많이 팔린 시점은 가장 무서웠던 시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반등이 나온 시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에서 던지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살짝 올라와서 겨우 숨통이 트이는 그 순간에 던집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처음으로 팔 수 있게 된 순간이거든요. 호가가 붙고 매수자가 나타나고 손실이 조금 줄어든 그 짧은 창문, 그 창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은 뛰어내렸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훨씬 더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2026년 3월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격화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거론됐습니다. 국제유가가 치솟았고 구리와 알루미늄 같은 산업용 원자재 가격이 뛰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의 교과서적인 전개였습니다. 그러면 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뛰어야 하는 자산. 인류가 5천년 동안 위기의 마지막 피난처로 삼아온 금속. 불과 2달 전인 1월 말에 온스당 5,600달러라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그 금 말입니다.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조금 떨어진 게 아닙니다. 3월 한 달 동안 13% 넘게 폭락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따지면 한때 27%가 사라졌습니다. 1월 말 5,600달러였던 금이 3월 중순에는 4,101달러를 찍었습니다. 전쟁 중에 안전자산이 4분의 1 넘게 증발한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아, 금은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구나. 금리 때문이구나. 달러 때문이구나. 시장이 미쳤구나. 전부 틀렸습니다. 정확히는 전부 표면입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음 급락에서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위기 때 시장은 팔고 싶은 것을 파는 게 아닙니다. 팔 수 있는 것을 팝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 때 시장은 팔고 싶은 것을 파는 게 아니라 팔 수 있는 것을 팝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진 직후를 보겠습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이 통째로 흔들리던 그 시기에 금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2008년 3월 온스당 1,011달러로 고점을 찍었던 금은 그해 10월 69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31% 하락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한 금융 공포가 시장을 덮친 바로 그 몇 달 동안 안전자산의 왕이 3분의 1 가까이 무너진 겁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금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금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팔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부동산은 팔 수 없습니다. 매수자가 없으니까요. 비상장 지분도 못 팝니다. 회사채도 호가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마진콜은 오늘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파느냐? 지금 이 순간 클릭 한 번으로 현금이 되는 것. 금, 국채, 우량주. 다시 말해 여러분이 가장 잘 지켰다고 믿었던 바로 그 재산들입니다. 이게 급락장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가장 좋은 자산이 가장 먼저 팔립니다. 가장 나쁜 자산은 팔리지 않아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경제 위기 때 무너지는 자산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무작위가 아닙니다. 1997년에도, 2000년에도, 2008년에도, 2020년에도, 2022년에도, 그리고 2026년에도 거의 똑같은 순서로 무너졌습니다. 오늘 그 5단계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언제, 왜, 얼마나 무너지는지까지. 둘째,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그 5가지를 다 알고 나면 여러분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급락장에서 돈을 잃는 진짜 이유는 나쁜 자산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 파는 순서가 틀렸기 때문이라는 것. 같은 포트폴리오를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종목, 똑같은 비중, 똑같은 급락. 그런데 3년 뒤 한 사람은 원금을 회복했고 다른 한 사람은 반토막 난 채로 시장을 떠났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을 먼저 팔았는가?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자기만의 매도 순서표를 손에 쥐고 계실 겁니다. 종이 한 장짜리입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써두는 감정이 아니라 문서가 대신 결정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사고 팔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자금이 어떤 순서로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이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틀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도미노부터 보시겠습니다. 무너지는 데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는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붕괴는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3개의 층으로 나뉘어서 옵니다. 첫 번째 층은 가격의 붕괴입니다. 며칠 안에 옵니다. 두 번째 층은 신용의 붕괴입니다.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세 번째 층은 실물의 붕괴입니다. 1년에서 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층에 각각 다른 자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너지는 자산은 이익이 없는 성장주와 이야기만 남은 테마주, 그리고 그 위에 레버리지를 얹은 모든 상품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그룹은 며칠 안에 무너집니다. 왜 그런지 숫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가격이라는 건 결국 그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현재 가치로 당겨온 겁니다. 그런데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꿀 때는 할인율이라는 걸 씁니다. 금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버는 회사는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이 올해, 내년, 내후년에 몰려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니까 할인율이 올라가도 크게 깎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자고 10년 뒤에 큰 돈을 벌 거라고 약속하는 회사는 그 가치의 대부분이 10년 뒤에 몰려 있습니다. 할인율이 3%에서 6%로, 그러니까 3%포인트만 올라간다고 해보겠습니다. 1년 뒤 100원의 현재 가치는 97원에서 94원으로 약 3% 줄어듭니다. 그런데 10년 뒤 100원의 현재 가치는 74원에서 56원으로 줄어듭니다. 24%가 사라집니다. 20년 뒤 돈이라면 절반 가까이 날아갑니다. 같은 금리 변화인데 먼 미래를 파는 자산일수록 훨씬 크게 얻어맞습니다. 이걸 듀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채권 용어인데 주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익 없는 성장주는 사실상 초장기 채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나스닥은 고점 대비 78%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78%일 뿐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내려가면 훨씬 잔인합니다. 아마존은 고점에서 저점까지 95%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 중 하나가 된 그 회사가 20분의 1이 됐습니다. 시스코는 86% 빠졌고 25년이 지난 지금도 2000년 고점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결국 살아남았고 수백 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문제는 95% 하락을 버티려면 20배를 벌어야 본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95% 빠지는 동안 여러분이 그 주식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대부분은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는 뒤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살아남은 종목을 기준으로 과거를 보는 건 위험합니다. 2000년에 상장돼 있던 나스닥 기업의 상당수는 회복한 게 아니라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2026년의 한국 시장에는 이 첫 번째 도미노보다 더 앞에 놓인 도미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상품이요. 2026년 상반기 한국 시장에서 이 상품들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외부 자본이 들어오고 투자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나타난 건 자금 쏠림과 변동성 극대화, 종가 무렵의 하방 압력 같은 부작용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뒤늦게 이걸 막았어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개인 투자자는 물론 금융기관들까지 상장 폐지를 요청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왜 이게 위험한지 다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식이 오늘 10% 떨어지고 내일 11.1% 오른다고 해보겠습니다. 100원이 90원이 됐다가 90원에 11.1%인 10원이 붙어서 다시 100원이 됩니다. 본전입니다. 이제 똑같은 움직임을 2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겪어보겠습니다. 첫날 20% 하락해서 100원이 80원이 됩니다. 다음 날 22.2% 상승합니다. 80원에 22.2%는 17.8원입니다. 97.8원이 됩니다. 기초자산은 본전인데 레버리지 상품은 2.2% 손실입니다. 이게 딱 한 번 일어나면 2%입니다. 그런데 급락장에서는 이런 위아래 진동이 매일 일어납니다. 하루 3%, 4%씩 오르내리는 장이 한 달만 이어지면 기초자산이 제자리로 돌아와도 레버리지 상품은 두 자릿수 손실로 끝나 있습니다. 이걸 변동성 잠식이라고 부릅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방향이 틀려서 죽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맞아도 흔들리기만 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급락장의 정의가 바로 그겁니다. 많이 흔들리는 장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의 정체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를 팔고 있는 자산, 그리고 그 위에 배수를 곱해놓은 자산. 시장이 미래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가장 빠르게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무너지는 것은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발행한 빚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재료로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뉴스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주식은 매일 가격이 찍힙니다. 그런데 채권은, 특히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채권은 거래 자체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 위기가 와도 한동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래가 없어서 가격이 안 찍히는 것뿐인데도요.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한 건의 거래가 새로운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모든 보유자의 장부에 반영됩니다. 하루아침이에요. 전문 용어로는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 위험한 회사가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추가 이자가 급등한다는 뜻입니다. 평온할 때 국채보다 2%포인트 더 주면 되던 회사가 위기가 오면 8%포인트, 10%포인트를 줘도 아무도 안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즉시는요. 대신 만기가 돌아온 빚을 갚지 못합니다. 그게 부도입니다. 실적이 나빠서 망하는 게 아니라 돈을 못 굴려서 망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걸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2022년 가을에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채무의 상환이 미뤄지면서 벌어진 일이었죠. 규모 자체는 시장 전체로 보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건이 남긴 메시지는 컸습니다. 지자체 보증도 확실하지 않다면 대체 무엇이 확실한가? 그 메시지 하나로 단기 자금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량 등급 회사들까지 돈을 못 구했습니다. 채권 금리는 치솟았고 채권형 펀드는 환매 요구에 시달렸고 건설사와 증권사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실물 경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게 신용 붕괴의 본질입니다. 신용은 물건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서서히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꺼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자기가 하이힐드 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갖고 있습니다. 통로가 여러 개거든요. 파생결합 증권이 그렇습니다. 원금 보장이 아닌 조건부 상품들이요. 채권형 펀드와 채권 혼합형 펀드가 그렇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안에 들어있는 원리금 비보장 상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행에 넣어둔 예금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권유받은 확정금리처럼 보이는 상품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의 비중이 각각 얼마인지요. 그 숫자를 모르고 계신다면 그게 오늘 얻어가실 첫 번째 숙제입니다. 세 번째로 무너지는 것은 신흥국 통화와 그 통화로 표시된 모든 자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원화는 국제금융시장에 분류해서 신흥국 통화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아프면서도 가장 헷갈리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위기 때 방패가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방패 쪽부터요. 위기가 오면 원달러 환율은 거의 예외 없이 올라갑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는 800원대에서 1,900원을 넘겼습니다. 2008년에는 900원대에서 1,570원까지 갔습니다. 2020년 3월에도 2022년에도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들고 있는 한국 투자자에게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주식이 달러 기준으로 30% 빠졌는데 그동안 환율이 20% 올라서 원화로 환산한 손실은 15% 남짓에 그치는 겁니다. 환율이 손실을 절반 이상 막아준 거죠. 이게 방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시장이 바닥을 찍고 회복하기 시작하면 이번엔 정확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미국 주식이 오르는 동시에 환율은 떨어집니다. 위기가 지나가면 달러 수요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는 이미 회복했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인 구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사람들은 지칩니다. 더 무서운 건 실제로 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위기 한복판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해외 주식을 팔면 환전 과정에서 스프레드를 물고 결제까지 며칠이 걸리고 그 며칠 동안 시장이 또 움직입니다. 방패인 줄 알았던 환율이 시간이라는 이름의 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위기가 오면 전 세계 자금은 예외 없이 달러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계의 빚 대부분이 달러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으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가 필요하면 달러를 사야 하고 그러려면 갖고 있는 신흥국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흥국 시장에서는 위기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나라 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심지어 그 나라 기업 실적이 좋아도 주식과 통화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외국인이 파는 이유는 그 나라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 본국에서 달러가 필요해서니까요. 이게 세 번째 도미노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닌데 여러분이 맞는 매입니다. 네 번째로 무너지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과 그 부동산을 담은 상장 상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는 앞의 셋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차가 사람을 잡습니다.
부동산은 주식처럼 매일 가격이 찍히지 않습니다. 거래가 있어야 가격이 생기는데 위기가 오면 거래 자체가 멈춥니다. 팔려는 사람은 예전 가격을 부르고 사려는 사람은 훨씬 낮은 가격을 부르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은 안 떨어졌네요. 아닙니다. 떨어졌는데 안 찍힌 겁니다. 호가는 그대로인데 체결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가격이 유지된 상태로 착각합니다. 호가는 파는 사람의 희망이지 시장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붕괴는 이런 순서로 옵니다. 먼저 거래량이 마릅니다. 그 다음 임차인이 나갑니다. 그 다음 공실률이 오릅니다. 그 다음 임대료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 만기가 돌아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단계가 진짜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대부분 빚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대출은 보통 3년에서 5년마다 갱신합니다. 갱신 시점에 은행은 담보 가치를 다시 평가합니다. 건물 가치가 100억에서 70억으로 떨어졌고 대출이 60억이라면 은행은 대출을 줄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소유주는 현금을 넣거나 팔아야 합니다. 이 시점이 보통 위기 발생 후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옵니다. 주가가 다 회복하고 뉴스에서 위기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다들 잊어버렸을 무렵이에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붕괴는 언제나 늦게, 조용히, 그리고 아무도 안 볼 때 옵니다. 반면 그 부동산을 담은 상장 상품, 즉 리츠는 정반대입니다. 즉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리츠는 주식이니까요. 매일 가격이 찍히고 매일 팔 수 있고 그래서 매일 팔립니다. 여기서 아주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똑같은 건물을 담고 있는데 상장된 리츠는 30% 빠지고 실물 부동산 감정가는 5%만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리츠가 과도하게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대체로 리츠가 먼저 맞았던 걸로 판명됩니다.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 먼저 진실을 말하고 유동성이 없는 시장은 나중에 그 진실을 따라갑니다. 리츠는 과민 반응한 게 아니라 먼저 반응한 겁니다. 한국에서 이 구조에 노출된 자산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지분, 그리고 각종 부동산 펀드요. 특히 확정 수익률을 앞세워 판매된 상품들이 그렇습니다. 확정 수익률이라는 말은 그 수익을 누가 보장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지만 실제로는 가장 먼저 피가 튀는 곳입니다. 24시간 열려있는 모든 시장입니다. 암호화폐가 대표적이고 야간에 거래되는 선물과 해외 파생 상품이 여기 속합니다. 왜 이게 가장 먼저 무너질까요? 나빠서가 아닙니다. 열려 있어서입니다. 금요일 밤에 나쁜 뉴스가 터졌다고 해보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닫혀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닫혀 있습니다. 채권도 못 팝니다.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만큼 견디기 힘든 게 없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열려있는 창구가 24시간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공포가 주말 동안 그 좁은 창구 하나로 몰립니다. 2020년 3월 12일이 그랬습니다. 세계 시장이 무너지던 그날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40% 넘게 빠졌습니다. 주식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그날 가장 크게 무너진 이유는 그게 그 순간에 팔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청산이라는 구조입니다. 24시간 시장의 상당 부분은 레버리지 거래로 굴러갑니다. 담보를 걸고 몇 배를 빌려서 포지션을 잡는 방식이죠.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합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합니다. 그런데 그 강제 청산은 시장의 매도 주문으로 나갑니다. 가격이 더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의 청산 라인이 걸립니다. 또 매도가 나갑니다. 또 내려갑니다. 이걸 청산 연쇄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5% 빠질 이유밖에 없었는데 30%가 빠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나머지 25%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저는 5가지 자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익 없는 성장주와 레버리지 상품, 신용도 낮은 채권, 신흥국 통화와 자산, 상업용 부동산과 리츠, 24시간 시장. 이게 흔히 말하는 답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다 피했다고 안전할까요? 2020년 3월 한국의 대형 증권사에서 파생 상품을 담당하던 한 팀장의 하루를 보겠습니다. 3월 13일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유럽 시장이 무너지면서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12.4% 떨어졌고 거래 상대방인 외국계 증권사로부터 추가 증거금 4억 달러를 납부하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800억 원입니다. 그 회사가 4,800억을 못 만들 회사였을까요? 아닙니다. 굴지의 증권사였습니다. 문제는 그 마진 콜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큰 니케이 225 관련 포지션에서도 마진 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모든 해외 지수 관련 거래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증거금은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안에요. 당시 한국 증권사들이 이 마진콜에 대응하려고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갖고 있던 기업어음을 팔았습니다. 3월 18일부터 27일 사이에만 증권사들의 기업어음 보유 물량이 3조 원 줄었습니다. 우량한 자산을 던져서 현금을 만든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증권사들이 판 기업어음이 5가지 위험 자산 목록에 들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비교적 안전한 축이었습니다. 그럼 왜 팔았을까요? 팔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오늘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위기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산이 아닙니다.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텐데요. 아주 쉽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생각한 가격 근처에서 팔 수 있는 능력, 그게 유동성입니다. 평소에 이건 공짜입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팔고 싶으면 1초 만에 팔립니다. 가격도 화면에 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동성을 자산의 속성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유동성은 자산의 속성이 아니라 시장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기는 그 상태를 바꿉니다. 위기가 오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매수 호가가 사라집니다. 둘째,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 사이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셋째, 그 벌어진 간격을 메워주던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들이 자기 위험을 줄이려고 물러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이 팔 수 있는 가격이 화면에 보이는 가격보다 한참 아래가 된다는 겁니다. 100원짜리 자산을 팔려는데 실제로 체결되는 건 92원인 상황이요. 그 8원은 수수료가 아닙니다. 유동성이 사라진 대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평생 들어온 조언 하나가 무너집니다.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을 섞어두면 하나가 떨어질 때 다른 하나가 버텨준다는 거죠. 통계 용어로는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섞으라는 뜻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평상시에는요. 그런데 급락장에서는 이 상관관계가 무너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에 가까워집니다. 모든 게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은 답을 아실 겁니다. 위기 때 파는 사람은 자산을 고르는 게 아니라 현금을 만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만들 때는 자산의 성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팔리는 순서대로 팝니다. 그래서 서로 아무 관계없던 자산들이 같은 사람의 손에서 같은 날 팔려나가면서 갑자기 같이 움직입니다. 상관관계는 자산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2022년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주식 60에 채권 40을 섞는 고전적인 배분이 있죠. 수십 년 동안 이 조합이 안전하다고 여겨진 이유는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둘 다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이 조합 기준으로 근대 금융 역사에서 손꼽히게 나쁜 해였습니다. 2020년 3월에도 그랬습니다. 주식, 회사채, 국채, 금, 암호화폐, 심지어 원자재까지 며칠 동안 같이 떨어졌습니다. 2025년 4월 관세 충격이 왔을 때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안전자산이어야 할 미국 국채가 팔려나갔습니다. 투자자들이 자산군 전반의 손실로 마진콜을 맞으면서 그나마 팔리는 국채를 던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분산 투자는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딱 하나,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날만 빼고요. 자, 그럼 진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같은 급락을 맞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못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시간입니다. 버틸 시간이 있는 사람은 회복합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가는 첫 번째 자산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럼 시간은 어떻게 사라질까요? 두 개의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빚입니다. 빚으로 산 자산에는 청산 라인이 있습니다. 신용융자에는 담보 유지 비율이 있고 미수 거래에는 결제일이 있고 주식담보대출에는 반대매매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선이 걸리면 여러분의 의사와 무관하게 팔립니다. 증권사가 팝니다. 그것도 하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던져서요.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잔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반대매매는 최저점 근처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가격이 가장 낮을 때 담보 비율이 가장 나쁘니까요. 그러니까 빚을 쓴 사람은 구조적으로 시스템에 의해 가장 나쁜 가격에 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버티면 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버티려면 버틸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빚은 그 권한을 담보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로,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득입니다. 경제 위기의 정의가 뭡니까?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업이 채용을 멈추고 감원을 하고 성과급이 사라지고 자영업 매출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즉, 여러분의 자산과 여러분의 소득은 평소에는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 때는 상관관계가 일로 수렴합니다. 포트폴리오 안에서만 상관관계가 오르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와 여러분의 인생 사이에서도 오릅니다. 이게 진짜 위험입니다. 자산이 반토막 난 그달에 하필 성과급이 안 나오고 하필 회사가 흔들리고 하필 목돈 나갈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팔아야 합니다. 시장을 예측해서가 아니라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2026년 7월 8일 오전 반등이 살짝 나왔을 때 던졌던 그 개인 투자자들의 자리요. 그분들은 어리석어서 던진 게 아닙니다. 그때가 팔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었기 때문에 던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뒤집힙니다. 경제 위기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자산 5가지를 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못 지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오면 여러분은 무엇을 팔지 고르지 못하게 되니까요. 팔리는 것부터 팔게 되니까요. 그러니 진짜 해야 할 일은 위기가 오기 전에 순서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순서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 부분입니다. 순서표는 3개의 축으로 만듭니다. 첫 번째 축은 유동성입니다. 이건 지금 팔 수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축은 빚입니다. 이건 남이 대신 팔 수 있는가입니다. 세 번째 축은 현금 흐름입니다. 이건 안 팔고 버티면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가입니다. 이 세 축으로 여러분이 가진 걸 줄 세우면 순서가 나옵니다. 0순위는 자산이 아닙니다. 생존, 현금입니다. 매도 순서표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는 게 이겁니다. 최소 6개월, 가능하면 12개월치 생활비를 아무 위험 없는 형태로 따로 떼어두는 겁니다. 투자 계좌 밖에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은 급락장에서 아무것도 안 팔아도 됩니다.
이게 없으면 무슨 계획을 세워도 소용없습니다. 이건 수익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팔지 않을 권리를 사는 겁니다. 1순위, 가장 먼저 파는 것은 빚으로 산 자산입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든 상관없습니다. 빚이 붙어 있으면 그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증권사가 언제든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여러분보다 훨씬 나쁜 가격에 처분합니다. 내가 판단해서 지금 파는 것과 시스템이 판단해서 최저점에 파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나을지는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순위는 내가 왜 샀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자산입니다. 이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누가 좋다고 해서 샀거나 급등하는 걸 보고 따라 샀거나 이유는 있었는데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요. 이런 자산의 공통점이 뭐냐면 급락장에서 여러분이 절대 못 버틴다는 겁니다. 버티는 힘은 확신에서 나오고 확신은 이유에서 나오는데 이유가 없으니까요. 어차피 못 버틸 거라면 3분의 1이 빠졌을 때 파는 게 3분의 2가 빠졌을 때 파는 것보다 낫습니다. 3순위는 먼 미래의 이야기만 있고 지금 이익이 없는 자산입니다. 앞에서 듀레이션 이야기를 드렸죠? 이 그룹은 회복이 가장 늦습니다. 그리고 회복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전부 팔라는 게 아니라 비중을 줄이라는 겁니다. 이 그룹은 큰 수익의 원천이기도 하니까요. 핵심은 이 그룹이 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내가 잠을 못 잘 수준인가 아닌가입니다. 4순위는 세금상 손실을 활용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건 기술적인 영역입니다. 손실이 난 자산을 정리해서 다른 자산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계좌 유형별로, 상품별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급락장은 이 정리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대 먼저 팔면 안 되는 것. 현금 흐름이 확실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고 지금 당장 가장 잘 팔리는 자산입니다. 역설적이죠. 가장 잘 팔리는 걸 마지막에 팔라니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급락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산은 회복장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총알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먼저 써버리면 시장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여러분 손에는 팔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것들만 남습니다. 2008년에도 2020년에도 가장 크게 다친 사람들은 나쁜 걸 들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좋은 걸 먼저 팔아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순서표를 언제 만들어야 할까요? 오늘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급락장 한복판에서는 이걸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하루에 5%씩 빠지고 사이드카가 걸리고 손실이 눈앞에 찍히고 있을 때 사람의 뇌는 평소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시간 감각이 무너지고 가장 최근의 정보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그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판단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그래서 순서표를 미리 종이에 써서 서랍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종이가 결정하게 하려고요. 미래에 침착한 내가 미래에 겁먹은 나에게 남기는 명령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3개의 숫자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숫자. 지금 소득이 완전히 끊겼을 때 아무것도 팔지 않고 몇 개월을 버틸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진짜 위험 감내 능력입니다. 설문지에 체크하는 위험 성향이 아니라요. 두 번째 숫자. 지금 여러분의 총 자산 중에서 빚이 붙어 있는 비중은 몇 %입니까?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으로 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세 번째 숫자. 지금 가격에서 몇 %가 더 빠지면 반대 매매 통고를 받게 됩니까? 그 숫자가 20% 안쪽이라면 여러분은 투자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시간을 빌려 쓰고 계신 겁니다. 이 세 숫자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다음 급락에서 자산 배분의 차이보다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6년 7월 8일 오후 1시 47분 사이드카가 걸리고 화면이 파랗게 물들고 오전에 잠깐 나왔던 반등에 사람들이 던지던 그 시각. 그날 그 창구에서 팔린 물량 중에 상당 부분은 팔고 싶어서 팔린 게 아니었습니다. 팔 수 있어서 팔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것을 받아간 사람들은 더 똑똑해서 산 게 아닙니다. 팔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 급락은 옵니다. 그건 예측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1997년에도, 2000년에도, 2008년에도, 2020년에도, 2022년에도, 2025년에도, 2026년에도 왔습니다. 다음에도 옵니다. 질문은 언제 오느냐가 아닙니다. 그날 여러분에게 순서표가 있느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특정 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구조를 설명한 것이고 최종 판단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내리셔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무엇을 팔지 그때 가서 정하는 사람은 언제나 시장이 정해주는 대로 팔게 됩니다. 미리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이 한 장이에요.